365일 중에 그 300일은 횡보하고 60일은 하락하고 5일 정도 상승한다고 하셨나? 네. 그러니까 그 상승하는 비율이 엄청 낮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르는 폭이 워낙 급하고 빠르니까 우리가 그 300일을 못 버티면은 그 짧은 기간의 상승을 먹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는데 2020년 5월쯤에 반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감기 이전 500일 전에 사는 거예요. 뭐 1년 반쯤 되겠죠? 반감기 이후 500일에 팔아라. 이게 저는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랑 딱 한동안 되게 맞겠네요. 많이 돌았거든요. 한 1000일 정도 보유하고 한 1년 정도 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 날짜는 6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니월드님, 하루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보이시죠? 네, 지난주에 코수다 할 때가 이 6월 한 17일쯤이었나? 네, 요쯤이었는데 요때는 그래도 121선을 깨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되게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121선을 그 이후로 쭉 깨고 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하락장이 왔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손절을 하든 물타기를 하든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물려있고 하락하니까 마음이 되게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1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연초에는 예상을 전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사실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알트 시장이 네, 완전 박살났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특정 지표상으로는 이제 큰 하락 시그널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어 네, 121선이 깨지면은 상승장이 종료된다든가 그런 시그널들이 몇 개 있는데 네, 네, 저는 그래도 반감기 사이클을 그 사이클의 신호가 더 강력하다고 믿고 있어서, 네. 알트 시장이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희망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전략은 계속 동일합니다.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위주로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알트 시장이 반등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네, 그때 그 타이밍에 유행하는 섹터들을 좀 분산해가지고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랑 이더 위주로 가져가다가 좋은 이제 기회가 오면 알트 중에선 잘 갈 것 같은 애들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안 좋은 추세로 접어든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에 한 번 있는 이 시기가 주는 그 힘이 더 강력하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할 거다로 정리할 홀딩.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강한국 작가님은 다 파셨다고 제가 방송에서 봤거든요. 네, 저도 120선 밑으로 봤습니다. 내려가서.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 음,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거 영상을 봤는데, 손절을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121선 위로 올라오면은 매수할 거다. 그리고 다시 121선 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뭐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전제 조건을 다셨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121선 위로 올라오면은 아마 그 시점은 지금 가격보다는 위가 될 거라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 내가 이제 상승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냥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뭐 이성적인 걸 떠나서 사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맞아요. 팔고 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들어가는 게, 근데 진짜 맞아요. 그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진짜 네. 어려운 건데, 강한국 작가님이나 할 수 있지, 보통의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같은 분들은,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강호국 작가님 평단이 38,000달러대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익절을 하신 거죠. 익절을 네, 하셨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니얼드님은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시장 뭐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네, 저는 항상 좀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기본 그냥 가장 간단한 기본으로 뭐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원래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오래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데드 크로스 신호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좀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저는 사실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정리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이유는 시장이 계속 더 상승할 것 같은 그게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배팅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조금만 먹을 것인가 많이 먹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늦게 들어오면 사실 고점에 들어온 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밑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얼만큼 먹을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을 버리자 이거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욕심을 좀 많이 부리다가 많이 한 날려서 그때 트라우마 같은 거죠, 약간의. 그래서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 좀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개인적인 좀 습관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것을 할 때 다 정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최소한으로 이 시장을 제가 떠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오래 있기 위해서 계속 내가 시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드 물량을 내가 얼마나 계속 비중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장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면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게 저는 원래 뭐 그렇게 그 유명했던 사람, 지금도 유명하진 않지만 그냥 작은 유튜브였는데 어느 날 막 저를 막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막 채널 출연도 하고. 그래서 그 제가 체감하기에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러주네? 시장이 이렇게 뭔가 과열되고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에서는 그래도 좀 시장이 많이 과열이 됐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느낌? 그거 플러스 이제 차트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랐고 그래서 좀 정리하고 좀 길게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했고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하긴 해요. 근데 이게 보면 비트코인 차트가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도 보면 크게 올랐다 한 번 또 쭉 빠지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오를 거긴 하지만 저는 아무튼 투자 철학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제 철학이긴 해요. 그래서 자신의 철학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를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과거 시점에는 손실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손실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까 다 배팅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땡기자. 그런 주의였거든요. 원래 잃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시대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는 이게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투자 상황과 투자 철학과 그거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예를 들어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하락장이어도 어떻게 보면 시드가 많은 분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우상향 한다고 하면 계속 더 시드를 넣을 수 있는. 결국에는 저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은 시드를 몽땅 아니 대부분 들어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때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보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그냥 소문에 누가 사라 그래서 뭐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왕창 넣어놓고 이제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걱정스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걱정이긴 한데 근데 그게 만약에 처음 시장에 들어와서 그런 느끼는 거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느끼는 거라면 누구나 처음엔 다 그러니까. 근데 뭐 시장에 한 4, 5년 정도 있었는데 계속 그렇다. 그거는 이제 조금 심각하게 자기의 어떤 투자 성향,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걸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작은 병에 걸리면 그냥 대충 병원 한두 번 가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네.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모든 것들 포기하고 일단 수술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약간 계속 그런 게 반복된다 그러면 암 진단? 뭐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좋은 기회인 거죠. 그 자신의 그 투자를 이렇게 좀 점검할 수 있는. 데니얼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욕심. 사실 투자라는 게
욕심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아 이건 진짜 찐 기회야 하고 몰빵 뭐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때만 해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떨어질 때는 항상 그때가 저점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송했을 때가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 저점 같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반등해서 이제 오르나 했더니 또 빠지고. 맞아요. 그럼 이제 저점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 들어가면 또 오르나 할 때 또 빠지고, 또 오르나 할 때는 또 올라가지. 빠지고, 오르나 할 때는 또 빠지고.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한 2번, 3번 정도만 반복돼도 진짜 멘탈 완전 다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타기를 진짜 급하게 하면 진짜 절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첫 진입을 뭐 한 반 정도 잘 했다고 해도 여기에 뭐 한 20% 들어가고 여기에 한 20% 들어가고 하면은 대부분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이 네. 가격인데 이 가격이 이거 거의 똑같은 건데 이게 가장 흔한 초보자들 실수인 것 같거든요. 일단 기간 조정까지 생각해서 물타기에는 저는 좀 기간을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냉정하게 한 3, 4개월, 보통 반감기 끝나고 6개월 정도는 걸리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뭐 한 3, 4개월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전에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전에 올라도 이때 뭐 물타기에도 크게 문제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이게 다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잡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내 가진 시들 다 넣어야 돈을 번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다 투자했을 때랑 아니면 800 투자하고 200만 원 여유 자금 남겼을 때랑 수익금 자체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멘탈은 진짜 완전 다르잖아요, 사실. 네. 이게 진짜 천지 차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대부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지를 두는 거. 이게 사실 얼굴 보면 투자에도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 항상 뭔가 쩌든다고 맞아요. 할까요? 네, 아, 그런 네. 사람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네, 내가 여유가 있냐 없냐. 이게 현금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네. 이게 코인판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대 수익이 다른 투자 자산 대비 그러니까 기대하는 값이 크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성향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격적인 성향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면은 이제 분산 투자는 머리로는 알고 그냥 네, 일단 내가 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지금 생각하는 시점에 다 넣어가지고 똑같은 20%를 먹더라도 최대한의 큰 원금으로 먹으려는 사람들의 성향이 한 50% 이상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지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지그시 떨어지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게 진짜 차라리 이렇게 급락하면은 이게 맞아요. 반등도 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좀 괜찮은데 지금은 진짜 코딱지만큼씩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이런 하락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저도.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쭉 빠지면은 반등 시점이 온다는 거를 우리가 보통은 아는데 이렇게 빠지면 반등 타이밍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통 이제 피날레가 있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음봉도 엄청 길고 근데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못 버티고 네. 나가는 구간이고 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차트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 된다는 거는 이미 그런 걸 다 버티고 버텨야 이제 내가 그 수익을 맛볼 수 있는 때가 많거든요. 강원국 작가님이 121선 위로 올라오면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 121선 위로 올라오면은 지금 121선이 66,000? 아마 그러면 지금보다 한 10% 이상 수익을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안전해지면 산다는 게 또 그만큼 그러면은 내가 먹는 그걸 포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피하는 거고 수익도 반납하는 거지만 그래서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강한국 작가님처럼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네네, 못하는 걸 내가 아니까. 네. 그리고 이거 돌파하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것도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종가 기준 돌파로 했는데 종가에서 딱 돌파하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빠지면 네, 또 팔고 막 맞아요. 이게 그럼 매일 샀다 그렇죠. 팔았다 해야 되는 위험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않으면 맞아요. 이게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뭐 정고점이나 최고점 돌파 시점에 그때 매수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위험도는 가장 클 때잖아요. 이 최고점 맞아요. 돌파 시점에 저도 돌파 매매 책도 많이
많이 읽어보고 시도도 좀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거든요. 돌파하고 돌파 실패하면 바로 손절하잖아요. 네. 물론 이게 손절 라인이 짧아서 큰 손해는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성공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해본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시도하기에는 일단 경험이 없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루님이 말씀하신 게 요 때거든요. 일단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서 공포심을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휘날레로 빵빵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 찍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네. 이틀 동안 떨어지면서 한 5만 6천 대까지 이렇게 가면서 56K를 보고 그 다음에 꽤 센 반등이 있었죠. 한 72K? 네, 여기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16K가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한 빵빵 떨어져가지고 6만쯤 많은 분들이 한 6만쯤 보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6만 보고 있으니까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솔직히 그냥 시나리오 세워보는 거고 시나리오 없이는 투자를 못 하니까 시나리오를 세워봤을 뿐인데 절대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어저께 좀 더 샀거든요. 한 0.2개 정도 비트코인을 더 샀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알트 쪽 찾아봤었는데 지금 알트 투자할 땐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처참합니다. 알트장들은 진짜. 네, 알트는 진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알트는 여러 종목에 걸쳐서 한 100만 원씩 들어갔는데, 뭐 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막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진짜. 100만 원 들어가는데 70% 까지면 30만 원 남은 건데, 이거 뭐 손절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알트들은 지금 더 처참하니까, 알트 이야기 좀 해보죠. 최근에 이제 코인 알트장이 특히 많이 박살났잖아요. 네. 마이너스 50, 네네. 마이너스 70 흔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2020년, 2017년 장에는 알트코인의 종목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사이클이 학습이 되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분명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상승 사이클 초기의 그 알트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고꾸라지면서 그 전이랑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알트장이 좀 변화가 됐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가 이제 사람들이 1차 많이 진입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때 네. 진입을 했고요. 네. 이때가 우리가 기억하는 리플, 에이다, S&T 그리고 스텔라 루멘 이렇게 아슨셀이라고 하죠. 이런 장대 엄청나게 전설적인 상승률이 있었고 그다음 지난 4년 전인 2020년, 2021년이 이때입니다. 이때보다 코인 종류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자료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코인 종류가 10배 정도가 늘었고요. 이때 당시가. 그리고 이때 당시보다 이때가 다시 10배가 더 늘었다고 제가 본 자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코인 종류가 뭐 여기서는 뭐 한 1000개라고 해볼게요. 1000개. 여기서는 10,000개. 여기서는 10만 개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분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업비트나 바이낸스만 해도 바이낸스 혹시 코인 종류 보셨나요? 이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분산될 게 많아지고 초반에 투자자, 그러니까 VC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률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일찍 수익 실현을 한다는 기사를 또 봤어요. 크게 안 먹고. 네, 그냥 초기 투자해가지고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뭐 AI 수익률 정도 되면은 예전처럼 길게 안 먹고 빨리 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알트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이제는 예전처럼 막 5,000%, 10,000% 이런 상승률은 어렵지 않겠냐.
너나 이제 누구나 다 가는 장이 있잖아요.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장. 그런 장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시선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코스피 느낌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종목 수만 늘어나는 느낌. 네, 딱 진짜 그거랑 비슷해요. 시총은 잘 안 늘어나는데 네. 종목 수가 늘어나서 결국 개별 종목들 주가 상승은 좀 잘 없는 알트 시장이 지금 딱 그런 꼴인 것 같아요. 코인이라는 게 사실 그냥 이렇게 어떤 경제적 가치를 띠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트렌드나 이렇게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몰리는 돈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기엔 너무 종목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학습이 되고 그래서 원웨이 상승장이 알트 시장에 한정해서는 좀 예전처럼 쉽게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 투자가 정말 많이 어렵다는 거를 요새 들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알트 비중이 높았다면 지금 시점에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뭐 거기에 막 억 단위로 맞아요. 만약에 들어가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치면 지금 뭐 한 50%, 70% 마이너스인 게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진짜 많죠. 네, 너무 진짜 무서웠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알트 투자를 저희가 자꾸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게 조금 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이. 물론 이렇게 본인이 리서치 잘 해서 좋은 코인을, 좋은 알트를 잘 찾아내서 투자해서 수익이 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대학교 동호회 때부터 주식 공부를 했거든요. 주식 분석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정말 수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재무제표랑 뭐 데이터 다 돌려봐서, 이거랑 이거 진짜 저평가돼 있네 했는데, 3년, 4년 지나도 안 오르더라고요. 진짜, 이게 주식 투자가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제 대학생 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는 정말 찐 하락이 와서 완전 기회 줄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나. 그럴 때 아니면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코인 투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쉬운 게 일단 종목은 비트코인만 하면 되는 것 같고 투자는 반감기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이 두 가지만 지키고 그리고 뭐 손절이나 익절이나 뭐 이런 거 그냥 한 번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좀 긴 추세만 먹으면은 이건 돈 버는 시장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코인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님은?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랑 반감기 플러스 1년 이때만 투자해야 된다는 그 선생님처럼 여러 가지 뭐 가치 분석이라든가 차트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공부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맞추는 적중률보다 큰 틀에서 사이클을 맞추는 걸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반감기랑 반감기 플러스 1년에만 투자를 하고 알트코인은 더 맞추기 어려워요.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을 맞춰야 돼요. 3개월. 그러니까 4년 중에 진짜 다 개나 소나 오르는 오르는 거. 장은 3개월이에요. 딱 3개월. 네.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단 또 이렇게 이런 미리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를 보고 참여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는 항상 올해 초부터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이더는 한 80, 90% 가져가고, 알트코인은 그때 봐서 10%에서 20% 정도 가져가는 정도로 계속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데니얼드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지금 알트에 뭐 대부분의 시드가 물려 있다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알트코인이 이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든지 같이 이제 뭐 아무튼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상승률이 더 컸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그 기대와 다르게 몇 개 알트 빼고는 대부분 알트가 뭐 지금 많이 빠진 것도 있죠. 그 전에 거의 잘 못 올랐거든요. 이더 빼고는. 그래서 뭐 이더도 사실 비트가 전고점 터치했으니 이더도 전고점을 터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주로 알트를 많이 하니까 좀 봤더니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도미넌스가 보면 비트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40에서 55잖아요. 네. 올해가 그냥 계속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과거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하고는 좀 패턴이 달라서 사실 이게 계속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이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서 좀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고 비트 도미넌스가 빠져야지 이제 알트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안 멈추고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알트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원래 예전에 비트 자금이 비트에 수익 낸 게 이제 알트로 흘러갔는데 맞아요. 예, 그 흐름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없어진 이유는 ETF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ETF를 보면 어쨌든 비트코인 ETF는 계속 유입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하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계속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ETF로 넘어온 비트코인 자금들은 알트로 일단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은 알트로 아예 증시자금이니까. 네, 증시 자금이니까 알트로 넘어갈 그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다른 투자자들이고 그러니까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물론 기존에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어떤 뭐 기관이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좀 더 정식적으로 했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ETF는 투자자들이 좀 다르다. 기존의 비트코인 투자자들하고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창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또 이제 올라오면 그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이렇게 순환 매매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다른 알트들은 여기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비트하고 이더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어도 대부분 그 알트 투자하는 분들이 비트 이더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넘어갈 가능성은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암울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트가 오르면 알트도 올랐으니까 이제 알트가 오를 거야 하고 대부분 샀지만 시장이 좀 바뀌었다. ETF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긴 해요. 근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또 알트가 아예 펌핑이 없을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ETF도 어느 정도 자금이 어느 정도 차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그 멈출 때, 그때쯤 되면 여전히 알트,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겠지만 거기서 순환 펌핑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긴 쉽지 않겠지만 ETF가 이더리움 말고도 주요 메이저들이 좀 더 상장이 된다면 주요 메이저 알트들이 이제 또 펌핑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장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로서는 과거하고 좀 패턴이 바뀌었다. 그래서 알트를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어쨌거나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7월 초에 이더리움 ETF 상장될 걸로 다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ETF에 있는 자금이 이더리움 ETF 자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약간 하락하고 이더리움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그 이더리움 때문에 그렇게 보긴 좀 힘들고 이 시장 계속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을 이끌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도미넌스가 빠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알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 지점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알트는 아직 신호가 안 온 거죠, 아직. 네. 그래서 만약에 알트를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요 지표는 이 도미넌스가 아무튼 빠질 때, 그래서 빠지는 게 좀 확인됐을 때, 그때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냥 지금 알트 막 빠진다고 지금 막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만약 알트를 투자한다면 아무튼 도미넌스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좀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빠질 때 아니면 최소한 멈출 때 그때가 좀 신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번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빵 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좀 과하게, 그러니까 60% 수준까지 한 번쯤 이렇게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트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기도 있네요. 그럴 수도 나타나요.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차트를 보면 도미넌스가 이때 보면 처음에 이제 알트가 시작됐을 때죠. 그렇게 네. 해서 많이 빠졌을 때는 37까지 빠졌다가 네, 또 오를 때는 7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손흥민 부분 대표님 한번 말씀처럼 올려주고 또 쭉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시멈 과거 전고점 70까지니까
그러면 그런 차트로 보면 여전히 아직 그 올라갈 폭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70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하루님도 이야기했지만, 알트가 워낙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옛날에는, 알트가 많지 않아서 좀 조금, 지금에 비해선 덜 뺏겼는데, 지금은 한 60%만 가도 사실 되게 많이 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60%쯤은 한 번쯤은 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비트가 정점되고, 예전처럼 횡보하기 시작하면, 이제 알트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금 계속 아무튼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네. 저는 데니님 이야기 듣고 나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가 오르면은 왜 알트들 순환 펌핑이 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 코인에서 이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알트코인 세계에서는 비트가 통화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BTC 차트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BTC 마켓이 따로 있죠. 그쵸. 네. 이거는 코인에만 있는 특징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업비트가 익숙해서 KRW, 그러니까 원화로 바로 사는 게 익숙한데, 네. 바이낸스나 전 세계적인 거래소에서도 비트로 다른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되게 중요한 특징이냐면, 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비트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늘린 비트를 가지고 알트 매매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 BTC 마켓에서 BTC를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펌핑의 목적은 결국 그 BTC를 늘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알트를 쭉 올린 다음에 그거를 BTC 마켓에 다 매도하면은 BTC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ETF 이야기가 나와서 딱 떠오른 생각이 근데 ETF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네. ETF에서는 이렇게 이런 거래소에서 우리 개인들이 사는 창고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그리고 막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 치듯이 막 네. 대규모로 샀다가 팔았다가 이거를 라이브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BTC에서 알트 쪽으로의 그 자금 체인이 끊겨가지고 비트나 이더만 독주를 하거나 방어는 잘하는데 반해 알트는 막 박살이 나는 현상이 네. 이게 무관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M업체 말씀하셔서 생각이 드는데 사실 MM업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실제로 유효한 세력이죠. 존재하는 곳이고 되게 MM업체도 돈을 받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아는 거래소랑 분들이 합작도 하고. MM업체 운영을 하는데 근데 네. 그게 거래소 측면에서 나쁜 게 아니라 그쵸. 중간에 호가가 맞아요. 비면 네. 우리 유저들 되게 네. 손해잖아요. 트레이더들도. 네. 호가를 좀 채워주기 위한 역할을 유동성 공급 업체라고 주로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뭐 상장할 때 크게 세 개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거래소, 그리고 MM. 코인 발행, 그리고 MM. 그래서 네. 발행사 측에서는 이걸 마케팅 시키기 위해서는 MM을 꼭 끼고 들어갑니다. 네. 뭐 이게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선타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공공연한 사실이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MM업체가 대부분의 경우에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자칫하면 이게 사실 리스크가 되게 큰 네, 사업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얘네도 크게 물릴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런 시장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이렇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상장되거나 하면 리스크가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들도 그냥 나름의 사정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면 문제들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러그풀이나 뭐 그런 것도 다 하락장 때 터지지. 뭐 은행 파산도 그렇고 하여튼 대부분의 뭐 스캠 사기라던가 이런 게 다 하락장 때 터지고 맞아요. 상승장에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 좀 이렇게 버블로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데니월드님 말씀대로 그냥 다 털고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3월 14일 날 우리나라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1억 500만 원을 찍고 지금 무려 한 3개월 이상이죠. 6월 말이니까 벌써 3개월 넘게 지금 계속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네. 기간 조정이 이 정도면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2023년부터 이게 좀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작년 한 10월부터인가 계속 올라갔던 것 맞아요. 같은데
이렇게 엄청 올라가서 10월부터 올랐다고 해도 한 5달 오르고 3개월 기간 조정 졌으면 저는 일단 가격 면에서나 기간 면에서나 음, 조정은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물론 얼마나 더 줄지 어디까지 더 빠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분할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음, 실제로 뭐 사고 있고 다음 달에도 상황 봐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더 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냥 알트 찾다가 지쳐서 그냥 비트로 다시 좀 돌아섰습니다. 비트보다 상승률 좋은 알트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좀 인플레이션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고, 설사 지금 사서 뭐 크게 물린다고 해도 4년 있으면 구해주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4년이면 구했죠. 4년을 네. 대부분 못 기다려서 그런 거긴 하지만. 네. 네. 근데 뭐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음, 전세 2번 돌리면 4년이거든요. 그런 거 음. 생각하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최근에 서울 부동산으로 조금 다시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네. 부동산 음, 요즘에 좀 거래도 터지고 가격도 오르고 그쵸.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또 뜨는 화두가 거래량인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 거래량이 과거에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또 이렇게 표로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부동산이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보면은 투자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원리나 이런 건 다 음, 비슷비슷해요. 이 과거에 이게 이제 아래 2017년도 이 파란색이 거래량이고요. 빨간색이 가격입니다. 네. 이 빨간색 가격이 이렇게 큰 시세 상승을 주기 전에 항상 거래량이 선행했다는 자료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거래량이 먼저 빵 터지고 이후에 시세 상승이 나오고 동탄 같은 경우도 크게 2번의 거래량이 있었죠. 이거를 스마트 머니라고 표현하던데 이렇게 거래량이 항상 선행을 하고 가격이 뒤따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2, 3년 뒤에 나타나죠. 평촌, 인덕원, 송도, 세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세 상승 전에는 거래량이 선행한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까봐 요즘 거래량에 많이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대니님께서 추천해주신 심리투자 법칙. 사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잠깐 서두를 저렇게 깔았는데 이런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모든 자산에 나타납니다.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걸쳐서 이렇게 성정길 TV에서 거래량 차트 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훨씬 더 상세하게 다루더라고요. 이 책의 일부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패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반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거래량 폭증은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의 반전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이 폭증하면 사람들의 두려움이 폭발했다는 의미다. 두려움은 강력하지만 곧 소멸하는 감정이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어 주식을 싼 값에 투매하면 추세가 반전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 중에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이 폭증하면 이는 탐욕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탐욕은 느리지만 행복한 감정이다. 거래량이 폭증한 후 상승 추세가 잠시 주춤할 수도 있지만 추세가 다시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발췌했냐면은 이게 우리 불과 작년 한 1년 전이네요. 2차 전지주가 엄청 핫했습니다. 이 시기에. 네. 에코프로 BM 이때 네. 엄청 핫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상승 추세 중이었고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었어요. 보면은 상승 추세 중에 거래량이 터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위험 신호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탐욕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때 엄청나게 에코프로비움 막 주변에 막 모든 사람들이 뉴스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보이시죠? 3월, 4월 저 때도 거래량이 좀 터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나고 보니까 저 때도 사실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점이긴 좋은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걸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 3월, 4월과 이때 한 7, 8월의 고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냐? 없습니다, 사실.
이걸,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은 뭐 측정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렇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일단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이때도 결국 조정이 왔죠. 그게 한번 네. 조정이 오고 다시 갔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캔들로 파악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그리고 여기 또 이 부분에서도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이 폭증하면 사람의 두려움의 폭발, 그러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파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그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 비트코인. 패닉셀 같은 건가요? 그쵸. 그리고 이때 항상 뭔가 안 좋은 뉴스가 터집니다. 뭐 상폐한다, 뭐 한다, 그때가 FTX였나? 네, FTX도 이때 터지고, 코인은 퇴출한다, 뭐 한다. 이때 거래량 보이시죠? 네. 네, 하락 추세 중에 거래량이 터지면 반전 신호.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에 많이 관심 가지는 게 23년, 24년 하락 추세를 끝내는 이 거래량 터지는 시점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주목하니까 이제 뭐야 그럼 이제 좀 부동산 시장도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아서 좀 주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서 이 책에 보면은 되게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래량 편만 가지고 온 건데 이 책 혹시 다 보셨나요? 저도 추천받아가지고 했는데 네, 저도 지난주부터 네. 봤고, 네, 일부 챕터는 한 2번 정도씩 읽었거든요. 책이 근데 너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일부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편하게 돼 있어서 사실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볼 수 좋은 그러니까 내용이죠.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심리랑 기본적 분석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의 해설도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거래량 터지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나?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 가격이 오르네. 그래, 이건 알겠어. 근데 왜?를 여기서는 설명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매 편마다 좀 꼭지를 따와서 소개해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승 중에 거래량이 폭증했을 때 추세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그 책에서. 아까 그 책 좀 맞아요.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하락의 시그널이에요? 상승의 시그널이에요? 이거 뭐 헷갈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승이죠, 구분하는 상승. 게 음. 사실 정말 그러니까 완벽하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때랑 차이가 뭐야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사실 결과론적인 거지. 근데 이렇게 일봉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매 경험에 이거 하면 한 20% 30%가 계속 빵빵빵 터지다가 마지막에 완전 이런 피날레를 찍고 종가를 이렇게 좀 음봉 마감하면은 그러니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 마감하면은 이건 되게 위험한 신호라고 보거든요. 네. 이 뒤에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한번 정리를 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 글이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제가 다 보고 두 번째 책도 봤으니까 그 트레이더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네. 그 단기 트레이더들이거든요, 다. 그 단기 트레이더는 트레이딩을 짧게 하잖아요. 네. 그 짧게 할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상승 추세가 시작됐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 거의 무조건 더 올라가거든요. 그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초반에, 그러니까 여기 뭐 에코프로도 저기 제일 왼쪽으로 하면 초반이잖아요. 초반에 거래량 하면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타서. 그래서 그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계속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되면 이제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말이면 앞에 이게 올라가는 타이밍, 그러니까 상승이 전환이 됐고, 거래량이 터지면 굉장히 좋은 신호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승이 한참 진행됐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큰 거래량이 뜨는 상승 뒤에 좀 버티냐 못 버티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거래량을 터뜨리는 그 가격대를 횡보하고 유지하면서 버틸 때가 있거든요. 여기처럼. 버티면은 또 계속 2차, 3차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가격을 급격하게 버티지 못하고 빼버리면은 다시는 회복 못하는 고점일 때가 코인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횡보하는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세를 네. 주고 나서 횡보하는 자리가 위에서 여기서 아마 여기서도 50만 원대에서 횡보했으면은 뭐 이후 더 갔을 겁니다.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윗골이 길게 달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걸 피레침 같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피레침 같은 저런 음봉이 뭐 양봉이라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엄청나게 세게 저렇게 피레침이 나오면 그건 진짜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해요. 그쵸. 진짜 위험. 안 좋은. 사악한 거죠, 진짜. 예. 이 책에서 정확히 말씀하신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캥거루 꼬리 이론. 아, 맞아요. 캥거루 꼬리. 예, 캥거루 꼬리. 예. 네, 근데 그 아래쪽에서 달고 올라오는 거 약간 좋은 거 아니었어요? 캥거루 꼬리. 그러니까 그건 네. 밑에서 그게 캥거루, 나오면 좋은 네. 거고 네. 위에서 나오면 안 좋은 거. 네, 이 네. 피레침 나오면 와, 이거 정말 되게 사악한 그 캔들이잖아요, 사실. 네. 이거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리플이 저렇거든요. 리플 맞아요. 차트 보면은 맞아. 진짜 똑같아요. 네, 2018년인가 저 하루 이틀 저렇게 돼 저렇게 있어요? 엄청나게 높게 쏘고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피레침인가요? 아, 리플이 정말 안 좋은 차트죠. 제일 안 좋은 차트.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악한 이게 고점에 머물러 있는 날이 진짜 며칠 안 되거든요. 이 허구 많은 날 중에 여기가 이게 한 3,200원 정도, 이게 한 5,000원 정도 되는 건데 이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빠바방 싸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짜 보통은 이게 털고 나올 시간도 좀 주잖아요, 사실. 익절할 시간도 좀 주고 좀 이러다가 빠지는 게 보통인데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물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긴 했지만 요때에도 탈출할 수 있었고 한번 보통의 다시, 저는 급락 나오면 한번 반등 먹고 여기서 저는 털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반등 한 번은 보통 주니까. 근데 리플은 이게 없다는 거죠. 예, 맞아요. 사악하다고 말한 게 진짜 크게 음.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에 물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거래량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캔들이랑 거래량이랑 RSI 지표만 보거든요. 그냥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거, MA 뭐 저는 이런 거 잘 안 보고 이게 투자라는 게 어차피 심리잖아요, 심리. 네. 심리적으로 이렇게 탐욕에 물들었을 때가 이 과매수 구간인데 네. 과매수가 뜨면은 하락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너무 과매도까지 가면은 또 이렇게 상승을 바라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좀 반복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많이 반영은 해준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일봉상으로 RSI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거 엄청 식었네요. 네, 이 정도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빠진 것 같고 기간도 3개월 됐으면 충분하다는 게 이 RSI 지표를 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네, 저는 이렇게 RSI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포죠, 어떻게 보면은. 공포 구간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손절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까지 제가 20년 동안 투자해온 원칙과 좀 틀린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때는 물리더라도 사자. 저는 이런 주의라서 저는 지금 앞으로는 더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럴 때 팔면은 지나고 보면은 후회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 역사적으로 봐도 121선 밑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고속으로 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종가 기준으로 한두 번 떨어져도 물론 지금은 좀 많이 깨긴 했는데 비트 차트는 사실 이더 차트랑 같이 보는 게 맞잖아요. 예. 이더 차트 같이 보면 지금 좀 지지받는 구간이거든요, 사실. 이더가 이제 ETF 이슈로 올라가면은 이더가 오르는데 비트는 가만히 있는 건 좀 생각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이더가 올라가면 비트도 같이 좀 오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하루 20% 올린 날 하루를 놓치면은 완전히 이제 매수를 못 하게 되거든요. 저 이렇게 양봉 하나로 그러니까 한 여기 두세 달 진짜 하락을 다 되돌렸어요. 네, 이게 진짜 이게 121선 깼다고 해서 여기서 네.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하루 만에 한 30%가 올랐잖아요. 아마 여긴 한 5일 정도 됐는데 전화를 이게- 놓쳐버리면은 아예 이제 손을 못 대는. 네, 여기서부터 해도 뭐 하루에 뭐 20 몇 %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 10days 항상 생각하는데 내가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1년에 진짜 큰 폭의 상승이 되는 요런 날은
진짜 한 열흘 될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놓치면 진짜 너무 아쉽거든요.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쭉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과실이지 이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뭘 보고 이때 들어갑니까? 이거를 네, 이 과실을 먹으려면 그냥 홀드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태민 작가님이 재밌는 얘기 하시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365일 중에 비트코인은 300일 정도는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네, 한 60일 정도만 5일 상승한다 그랬고, 60일은, 그러니까 300일은 횡보하고 60일은 하락하고 5일 정도 상승한다고 하셨나? 네. 그러니까 그 상승하는 비율이 엄청 낮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르는 폭이 워낙 급하고 빠르니까 우리가 그 300일을 못 버티면은 그 짧은 기간의 상승을 먹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딱 방금 이더리움 차트처럼. 저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같은 거는 레버리지 뭐 10배, 20배 이런 거 거의 안 쓰잖아요. 뭐 주식 투자할 때 누가 그렇게 해요. 근데 유독 암호화폐 쪽에만 오면은 레버리지를 다들 이렇게 막 엄청 쓰고 급해요. 하거든요. 네.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롱 스키징 때문에 짜자작 빠지고 엄청나요. 예, 강제 오르기 매도 시작하면은 걸리는. 또 이렇게 한번 오르면은 숏 스키징 터지면 진짜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거꾸로죠. 현물이 선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장은 선물이 주도해서 걔네들이 청산 나면서 한 방향으로 추세가 좀 크게 터지잖아요. 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하락의 끝은 아마도 큰 폭의 하락이 한 방, 두 방 터진 다음에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롱스키징으로 두 번 이게 빵빵 터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찐 상승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RSI 과매도 구간 근처까지 왔는데 만약에 한두 방 센 거 이렇게 스퀴징 터지면은 그 다음엔 바로 이렇게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오는데, 아니, 솔직히 뭐 62,000이나 6만이나 제가 봤을 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언제 오르는 걸 예측하긴 너무 힘드니까 분할 매수하거나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심리투자법칙 책에서 그러니까 예측은 하면 안 되고 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네.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책에 재밌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 시장에 들어온 초심자일수록 좀 예측하는 기법을 많이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상황에 비유하더라고요. 누가 아파가지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환자가 그러는 거죠. 보호자가 의사한테, 지금 남편 다쳤는데 지금 당장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의사한테 예측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근데 의사는 그걸 알 수는 없죠, 현재는. 왜냐면 의사는 지금 이 사람의 뭐 있던 바이탈 체크를 하고, 수술을 하고, 뭐 맥박을 정상으로 돌리고, 이런 거를 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지금 살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판단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혈액이 부족하면 수혈해주고 뭐 혈압 떨어지거나 갑자기 뭐 심장이 멈추면 그 전기 충격 주거나 해서 대응을 하는 사람이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또 환자들은 뭐 그런 걸 바랄 수는 있죠. 통계적으로 이 정도면 사냐 죽냐, 언제쯤 사냐, 뭐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알려달라 그런 그쵸, 얘기들을 그쵸. 듣고 싶은 거죠, 뭐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좀 스스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좀 세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좀 극단적으로 세우는 편인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 잠깐 띄워볼게요. 네.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하락에 대응하는 편이냐면은 일단 레버리지를 엄청 낮게 쓰는 편이고요. 한 2배에서 3배? 3배도 그러니까 풀시드의 3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둘 다 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비트가 지금 62,000. 제 청사는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그러니까 거의 레버리지를 거의 안 쓰는 2배? 2배 정도 쓰는 것 같아요. 2.5배? 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물대가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한번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다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여기까지 올다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기 매물대에서 지지를 한번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좀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네. 여기 2300이니까 여기서 한 30% 더 빠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려면은 내가 일단 내 모든 돈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스스로 위험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막 여기까지 오면 절대 안 되는데 이러면은 여기서 손절합니다, 결국. 너무 쫄리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더라도 지금 4년에 한 번 있는 항상 상승 사이클이었으니까 계획대로 하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뭐 가장 좋은 건 뭐 현물 위주로 투자하는 게 가장 그쵸. 좋은 것 같고요. 뭐 어디까지 빠지든 어쨌든 오르기만 하면 되니까 현물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청산가가 $1,300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엄청 낮게 쓰고 그렇게 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도 좀 위험은 해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이야기가 이 책 보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초반부터 중반까지 리스크 관리 이야기가 정말 그 어디보다 상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할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런 뭐 기준을 주잖아요. 그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도 바로 응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돌파 매매는, 선생님께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돌파 매매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죠. 그래서, 그럼 돌파 매매 할 때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기다릴 것인가, 매매할 것인가.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 그냥 추세 편승해가지고 즉시 매수하는 방법인데, 대신 손실 위험이 크다. 조정장을 기다리면은 위험은 조금 낮아지지만, 네. 안 오고 경쟁자가 더 많으니까 맞아요. 그 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케바케를 나눠가지고 상세하게 잘 적혀 있어요. 이 책을 맞아요. 완전 추천합니다. 그냥 정말 책이 디테일한 것 같아요. 네, 네. 케이스도 그렇고 설명도 되게 잘하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책이. 막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그럼 3분의 1씩 나눠서 일부는 돌파 매매하고 일부는 그냥 조정 대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이나 심리가 다 적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에 맞는 것만 이렇게 좀 부분 차용해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트코인을 지금 투자하면 보면 솔라도 그렇고 그 하락률이 보통은 최소 두세 배죠, 그죠? 두세 배고 엄청난데 그래서 보통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해요. 그래서 보면 알트코인을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크게 이제 지갑을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디파이라고 하죠. 디파이 같은 데서 이렇게 락을 걸어놓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거래소는 조금 낫습니다. 거래소는 바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 전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일반 코인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변동폭이 크다. 그건데, 문제는,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게 보통 스테이킹에서 이자도 받고, 왜 이걸 하냐면, 플러스로 에어드랍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더도 여기 이제 묶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디파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실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대응 안 하고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를 사실 대응 전략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그냥 뭐 복싱 하면서 계속 쳐맞고 있는 거죠. 계속 방법이 없어요. 뭐 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 스테이킹 뭐 디파이가 뭐 짧게는 7일 아니면 14일 아니면 20일 이렇게 락킹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길게는 뭐 30일. 아니면 이거를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하긴 해요. 30일 락킹 해가지고 하면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70%, 80% 해서 모르고 잠가 놓는데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율은 높고 방법이 없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유혹적이잖아요.
이자가 비트는 높으니까. 예,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계속 한 개인데 여기는 그 스테이킹을 했더니 이자도 주고 에어드랍도 주고 막 플러스 막 100 몇 프로 막 주니까 이게 사람이 보고도 안 하면 왠지 나면 바보 같은 것 같은 이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들어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잘 꼬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유혹적이 제일 유혹적인데 실제 이걸로 졸업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다 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특히 이런 하락장 막 일주일에 뭐 20%씩 빠지고 막 30, 40%씩 빠지면 그 넣은 돈이 사실 다 없어진 거거든요. 이자 받고 에어드랍 받고 해도 뭐 없어요. 남은 게. 네. 자, 비트 그냥 하나 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비트도 가지고 있고 알트도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아요. 예를 들어 뭐 비트를 한 70 가지고 있고 알트 뭐 한 30 아니 뭐 10 이 정도는 괜찮죠. 네. 비트가 어느 정도 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100을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이게 사실 100을 하시면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에 맞게 한다면 대응 전략은 저 같은 경우 이런 전략을 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스테이킹하고 어떤 괜찮은 산물 초기에 있으니까 초반에 이제 스테이킹을 해놓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일부는 그 해제를 해요. 저는 항상 아예 이제 이자랑 해제를 안 하는 것들은 아예 없어도 되는 돈들 이제 그런 금액이 작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묻어두고 다 버릴 생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 때는 항상 이거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하면 바로 저는 해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제를 하고 아니면 생각보다 잘 갔어요. 잘 가면 보통 저런 것들 잘 가면 원금은 보통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됩니다. 거의. 잘 선별하면. 잘 된 케이스죠. 그러면 남은 걸 가지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자하고 또 플러스로 뭐 에어드랍 이런 거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다 현금화를 하면 그때마다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스테이킹을 계속 해놔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이 혜택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근데 이제 시장이 보니까 특히 이런 것 중에 계속 차트가 우하향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 확 찍고 계속 내려가. 그런 것들은 좀 빨리 탈출하는 게 좋거든요. 대부분 근데 초기에 있는 것은 찍고 좀 많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두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빨리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습관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상승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상승장에서는 뭐 큰 손실 없고 굉장히 사람을 흥분 상태로 만들거든요. 막 그쵸. 돈이 막 시드가 2배, 3배, 막 4배 막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사람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더 시세 이제 차익도 계속 보고 네, 시세 차익도 에어드랍도 계속 그냥 계속 늘린단 말이죠. 이 에어드랍 받고 한 걸 다시 바꿔서 다시 스테이킹을 해요. 계속 장관 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장이 진짜 갑자기 빠져요.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그리고 미친 듯이 빠지면서 뭐 솔라나도 뭐 많이 빠지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그냥 쭉쭉 빠지거든요. 그렇게 솔라나라든지 뭐 알트코인들이 빠질 때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기간이 보통 짧게 일주일 아니면 뭐 보름 이렇게 되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를 둬야 된다. 그래서 빠질 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가용 범위 내에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스테이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스테이킹 해놨다가 이제 언락 기간 때문에 그 내가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돼서 대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선물 숏을 잡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들 안 하시죠, 잘. 그래서 보통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갑에 스테이킹을 해놓고 물론 그거를 또 그 유동화된 스테이킹이 있어요. 솔라나를 이제 스테이킹 효과를 주는데 그걸로도 어느 정도 그 대응이 가능한데 보통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뭐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장기 투자 개념으로 하거든요. 길게 뭐 5, 6개월,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대응 전략 자체가 보통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어떤 사람은 간혹 그렇게 하긴 해요. 스테이킹 해놓고 해치로 숏을 중간중간에 걸기도 하거든요. 하락장에. 그렇게 해서 좀 해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좀 고수분들이고 대부분은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갖고 계시죠. 대부분.
네, 또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해칭을 하는 순간 솔라나를 만약에 스테이킹하고 해칭을 하면은 솔라나의 네. 가격 상승을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아,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네네. 그것도 있죠. 어떻게 네. 보면 수량도 늘리고 싶고 가격 아, 상승도 먹고 네. 싶은 마음에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리고 숏을 쳤는데 또 다시 반전할 수도 있고 타이밍 잡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시려면 트레이딩도 좀 할 줄 알고 스테이킹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 분들은 적절하게 그 포트폴리오 분산하는데 대부분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딩보다는 그냥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다방면으로 구성해서 하는 고수분들도 좀 있죠. 근데 대부분은 하나만 포지션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파이 저도 과거에 할 때 항상 이렇게 뭐 보통 페어를 이뤄가지고 예치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거나 뭐 이더리움 테더라거나 이런 USDT.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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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니까 스테이블은 해치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만 똑같은 수량을 숏 잡아놓고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시세 상승분은 포기하고 높은 고이율만 노려가지고 먹겠다 할 때 과거에 동일 수량 숏 쳐도 그 비용구적 손실 때문에 수량이 나중에 틀어져요, 결국에.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더리움 10개를 예치해놓고 이더리움 숏 10개를 해도 막 가격이 변동하면은 나중에 예치해놓은 풀 안에 예치해놓은 이더리움이 뭐 11개가 되거나 9개가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네, 맞습니다. 근데 숏은 변하지가 않죠, 수량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해치는 안 되는데 혹시나 좀 나는 이 디파이로만 좀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뭐 이런 전략도 가능은 하다는 거를 그걸 해두면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 보통 그리고 숏은 좀 펀배를 받거든요. 보통.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약간 거기서 나오는 펀비도 수익이 되기도 하니까. 이게 되게 괜찮은 게 일단 스테이킹 수익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6% 되고 네, 네. 네. 펀비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1년에 한 10% 정도는 먹거든요. 그쵸. 좀 많이 먹으면 상승장에서는 한 20-30% 정도 먹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좀 작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사실. 네,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30-40%는 너무 적게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좀 그죠.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거의 완전은 아니지만 거의 무위험에 네. 가까우니까.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공부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러그풀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은 이만한 네. 수익 내기가 그러니까 네. 확 안정적으로 수익 내기 되게 좋은 이율인 거죠. 그리고 숏에서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거래소에서 해주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뭐 이런 맞아요. 거는 러그풀 위험은 최소한 뭐 그쵸. 별로 없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근데 덱스 거래소나 이런 건 사실 진짜 너무 네, 위험해가지고 네, 맞아요. 누가 망할지 모르거든요. 이게 되게 쟁쟁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망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최근에는 거래소에서 예전과 달리 그런 게 더 괜찮은 상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이낸스나 뭐 오케이스 뭐 그 정도 급에서는 네. 그런 풀에 참여해서 하는 게 더 괜찮을 수 있어요. 그 개인은 괜히 지갑에 넣었다가 막 해킹 당하기도 하고 맞아요. 러그풀도 당하고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그러니까 상위 거래소 1, 2, 3위 정도 그 정도에서는 큰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 걸 좀 소개드리면은 그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 할 때 BNB 수량 가지고 이렇게 배분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또 BNB를 네.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만 BNB를 사고 동일 수량을 했지 숏 잡아놓고 해놓으면은 그래서 과실만 따먹는 거죠. 시세 변동분은 네. 다 포기하고. 네, 네, 네. 헤더 같은 거 넣을 때보다 그러니까 FDUSD로 요즘에 많이 주더라고요, 바이낸스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인데 FDUSD. 옛날에는 BUSD 많이 썼었는데 이거 그쵸. 상폐됐잖아요. 네. 없어지고 하도 뭐 까니까 네, 그냥 없애버리고 FDUSD 요즘에 띄우더라고요. 그걸로 스테이킹 할 때보다 BNB 스테이킹 할 때 좀 더 주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거 생각했을 때 BNB 쇼까지 좀 해칭을 하면은 여러모로 좀 좋은 수익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네, 최근에도 그 아이오넷 스테이킹 하면은 에어드랍 주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또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뭐 그거 공짜니까 저도 뭐 거의 한 7-8만 원 벌었네요. 뭐 별거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돈 버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코인판에서는 폐지 줍는다고 표현하거든요. 페이지 준대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괜찮아요.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금액을 확 키우면은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엄청 커지거든요. 네. 주변에
이렇게 막 그런 폐지로 씨드를 음. 많이 모아서 나중에는 디파이를 막 10억, 20억으로 하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이렇게 다 해지 쳐놓고. 네. 괜찮습니다. 폐지니까 폐지를 주워놓으면 약간 공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좀 더 좀 레버리지 써서 좀 굴릴 수도 있고 폐지만 잘 주어도 나쁘지 않죠. 그런 거. 그래서 네. 코인판이 매력적인 게 꼭 매매로만 돈을 벌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네. 다양한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위험을 회피시키거나 아니면은 시장 거래소에서 주는 펀비라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금이자나 적금이자 해봐야 한 3, 4%잖아요. 네. 코인판에서 사실 이런 거 잘 시스템 조합해가지고 하면은 연 10% 이상 이자 가는 거는 너무 쉽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지난 사이클에서는 바이낸스 같은 데서도 비트코인 스테이킹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엔 비트코인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업비트도 특정 기간에만 받아주더라고요. 요즘 갑자기 좀 너무 아쉬워요. 비트코인이 OKX에 많은데. 있습니다. OKX에. 뭐 한 1% 주나? 네, 1% 줍니다. 1%가 어딥니까? 네, 그래도 OKX라도 좀 넣어놔야겠어요. 네. 1% 줍니다. 1%. 그게 금액이 소액한테는 좋고 소액한테는 얼마죠? 소액한테는 한 300만 원까지는 5% 주고 오, 괜찮아요. 네, 그 300만 원 이상부터는 1%니까 300만 원만 1%라고 넣어야지. 봐야죠. 네, 또 조금이라도 넣어놓으면 이더하고 뭐 그렇죠. 비트하고 USDT 그것만 한 보통 1,000불에서 한 3,000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모아놓으면 그 돈 1,000만 원 돼요. 그 돈 1,000만 원에 USDT 10%에 BTC 이더 뭐 한 5% 하면 나쁘지 않죠. 예. 요즘에 그 테더나 USDC 10%, 7%뭐 이렇게 주는 상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이 $10,000 넘게 네네. 뭐 이렇게 한도도 꽤 높은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근데 사실 10%가 뭐 높은 이자인 건 맞는데 사실 그것도 기회비용이잖아요. 네, 플렉서블한 것만 하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중요한 시간이 오면 또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네. 플렉서블한데 10% 상품이면 저는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드를 거기에 좀 넣어놓으면 괜찮죠. USDT.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코수다에서 손절과 물타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121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손절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손절하고 뭐 이런 거 다 본인 판단이긴 한데 우리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루님은 손절 원칙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쓰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진입한 평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한 평단이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뭐 한 68,000달러 위다. 네. 그러면 6만 달러 이하로 내려가면은 일부는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6만 밑으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평단이 지금 한 7만 달러 위 이상일 때라면요. 네네. 제가 진입한 가격이 중요한데, 제가 진입한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6만 4천 달러대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저는 손절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했을 때, 내 가격의 퍼센티지를 좀 따져봐서 하는 거네요. 네, 퍼센트도 보고, 사실 저는 그 지지 자리를 보는 것 같아요. 지지 자리. 매물대. 네. 그러니까 여기 6만에 맞아요. 여기 네. 매물대 있으니까 네. 거기 여기를 매물대. 깨면은 손절하겠다. 네. 그리고, 그럼 내가 만약에 한 3만 8천쯤에 들어갔었다고 치면 네. 그러면 손절은 안 하나요? 뭐 익절도 안 하나요? 이런 타이밍에? 사실 저는 손절이나 익절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샀어도 어찌됐든 뭐 홀드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수익금이 담보가 되어 있다면은 그 담보된 수익금을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38,000달러면은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니까 이 수익금을 가지고 좀 더 홀딩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수익금이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걸 감수하는 거죠. 그걸 감수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매매 계획이 그래서 중요한데 매매 계획이 올해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사이클 기반으로 매매 계획을 세운 거니까 계속 쭉 들고 가는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데니월드님은 손절의 원칙 같은 게 뭐 어떻게 되시나요?
그 좀 자산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고 뭐 비트랑 이더도 있고 그거를 내가 좀 분량을 정해서 어떤 거는 제가 그냥 한 10년 이상 가져가는 자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네. 손절이 아예 없는 거죠. 예,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묻어두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좀 플랜을 짤 때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시장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 매수 구간을 좀 정해놓긴 해요. 예를 들어 그게 뭐 내가 만 원까지 정해놨으면 그게 10,000원 이하의 상품이었으면 그게 더뭐 올라갔다가 뭐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매수를 멈추고 그게 또 코인 시장 워낙 하락이 심하니까 또 다시 10,000원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 여유가 생기고 하면 더 이제 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장기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가 몇 개 있고 그거는 그냥 계속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단기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있죠. 단기 트레이딩은 무조건 지키죠. 손절과 그 수익 구간을 정해가지고 뭐 그것도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정해놓으면 뭐 20이든 아니면 뭐 수익을 뭐 40이든 그럼 무조건 지키는 거죠. 그거대로. 그래서 20이 발생하면 뭐 시장이 어떻든 그냥 무조건 손절하고 40일 내에 수익을 실현했으면 그게 아무리 그때쯤 되면 장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실제 그리고 더 좋아져요. 대부분. 네. 대부분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실현을 하거든요. 하고 이제 어쨌든 수익을 실현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장기로 계속해서 그 수익 실현과 그러니까 손절을 줄이고 손절폭보다 수익 실현을 많이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 전략을 해서 뭐 1, 2년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계속 습관화하고 바꾸고 그게 잘 안 된다 하면 제가 막 그걸 원칙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막 제가 산으로 가거든요. 막 손대지 말아야 될 것도 손대고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포지션을 아예 싹 정리하기도 합니다. 싹 정리해가지고 정신을 다시 차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칙을 세우고 시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내 원칙하고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을 좀 다시 좀 객관적으로 본 뒤에 다시 원칙을 세워가지고 좀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싹 정리하고 물론 남아있는 것들도 꽤 있지만 그건 장기로 가져가는 것들을 그래서 시장을 좀 다시 보려고 최근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조금씩은 하긴 해요. 뭐 많이는 안 하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시장이 계속 바뀌니까 이 시장은 또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손익 구간이 뭐 20% 그리고 손절 구간이 뭐 10%였는데 이게 시장이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거는 사실 트레이딩 관점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중장기 투자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손절은 사실 저는 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좀 뭐 토지 투자자니까 한 10년, 20년 보고 땅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손절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투자 가치를 뭐 중간에 내가 여기에 샀는데 오르다가 여기 빠졌다고 해서 이거 손절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는 건 여기 있어서 산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까 하루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수할 때 미리 다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고 들어갈지 아니면은 트레이딩으로 들어갈지. 근데 이거는 계좌가 나눠져 있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가격 괜찮네. 단기 투자로 들어가야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를 샀는데 갑자기 얘가 150에 샀는데 지금 빠졌잖아요. 한 123불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빠지고 나니까 이거 원래는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지켜서 한 140불 밑에 가면 팔아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못 팔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손실 확정하기 싫으니까. 갑자기 중장기 투자로 전환을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맞아요. 아니면 뭐 스윙 투자로 뭐 전환을 하거나 네, 이러면 네, 안 네. 되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면 안 되죠.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면 안 되고 투자 원칙이 바뀌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사실. 내가 매수했을 때의 아이디어와 매도하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손절하기 싫고 익절하기 싫어서 자꾸 이렇게 계획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저는 뇌동매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뇌동매매. 네, 그때 뭐 우리가 충동 구매하는 것만 뇌동매매가 아니라 그렇죠. 손절해야 될 때 안 하는 것도 저는 뇌동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좀 미리미리 계획을 좀 짜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절이 진짜 힘들잖아요. 어렵죠. 네, 네. 진짜 너무너무 어렵죠. 힘들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되게 많이들 겪는 일일 텐데 58,000 깨지면 요때 팔아야지 하고 팔았는데 팔자마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네. 그냥 갖고 있을 걸. 그렇죠. 이거 네. 누구나 다 겪는 네, 거잖아요. 네. 갖고 있을 걸. 하지만 이거 내가 손절하고 나서 다시 올라올 거 알고 손절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손실을 이 이상은 키우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맞아요.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냥 올라오면은 뭐 그거 그냥 어쩔 수 없는 네. 거죠. 그래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손절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까지 포함해 해야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게 더 어렵게 올라가더라도- 저거를 포기하는 거죠. 두 개 다. 네.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어. 그냥 내가 졌어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으면 네. 이게 네. 시장을 잘못 이해하면 손절 라인을 잘못 잡기도 하거든요. 초보자들은. 이게 네. 비트는 워낙 이게 폭이 심하잖아요. 네. 손절 라인을 최소한 제 생각에 비트는 한 40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짧게 15 이렇게 잡아놓으면 계속 손절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좀 그 주식하고는 좀 다르니까. 단기 트레이딩이면은 뭐 네. 타이트하게 잡고 갈 수 있는데 네. 중장기 투자는 그냥 좀 길게 손절 잡아야죠. 좀 빼도 되지 않나요? 왜 비트면? 그래도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저도 그 비트 차트가 떠 있어서 아까 네. 그 기간을 가지고 길게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트 같은 경우는 손절을 확실하게 하는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알트 투자 같은 경우는 네. 역사적 저점 깨지면은 다 손절합니다. 어떤 경우도. 역사적 저점. 역사적 저점. 아. 네, 그러니까 뭐 솔라나는 한 그러니까 8불 정도 네. 얘기하는 건가요? 그쵸. 근데 이제 자발트나 신생알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흔하거든요. 역사적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애들도 지금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정리하죠. 깨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등했다가 다시 재차 하락해서 기존 저점을 돌파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손실이 얼마가 됐든 그거는 무조건 다 매도합니다. 자발트의 경우. 네. 비트위더는 해당이 없죠, 사실. 너무 음. 지금 멀리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많은 알트들이 많죠, 지금도. 네. 네. 맞아요. 네, 올해 나온 코인들 보면은 아직도 네, 막 땅굴 파고 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트위터에서 저번에 본 글인데 너무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한 5월쯤에 반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감기 이전 500일 전에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반쯤 되겠죠. 반감기 이전 500일에 사가지고 반감기 이후 500일에 팔아라. 이게 저는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랑 한동안 딱 되게 맞겠네요. 많이 돌았거든요. 한 1000일 정도 보유하고 한 1년 정도 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역사가 반복이 안 될 수도 있긴 하죠. 뭐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한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은 반복되잖아요. 근데 되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500일 전에 사가지고 반감기 500일 전에 사가지고 반감기 500일 후면은 이제 한 내년 6월쯤 1년 후쯤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년 동안은 그냥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완전 무지성 투자인데 이 승률 생각보다 높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게 괜찮습니다. 사이클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로 뭐 갑자기 뭐 솔라나나 다른 알트로 투자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만 해야 되면 비트코인. 네네. 네. 알트는 진짜 약간 복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딱 그 시점에 갔는데 더 하락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네. 올라 있을 수도 있는 거라. 상패돼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상패 진짜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번 올해는 4월 20일이었거든요. 2024년. 그냥 플러스 500일까지 그냥 지금 만약에 들고 있다면 이때까지 갖고 가면은 제 생각에 수익이 작진 않을 것 같아요. 네. 500일 전에 매수해서, 그리고 다음 반감기 500일 전에 또 매수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그게 되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네. 저도 이 계획으로 앞으로는 좀 매매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까지는 분할 매수도 엄청 하고 그랬는데, 분할 매수를 하긴 하되 뭐 요때 집중해서 한 3달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요때도 분할 매도 한 3달 정도.
제 생각에 별로 머리 안 써도 되고 되게 좋은 음. 전략인 것 같거든요. 이때도 뭐 100분의 1씩 사고 매일매일, 이때도 100분의 1씩 매일매일 팔고 이러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승률 100%입니다, 현재까지 이 전략은. 네. 근데 앞으로는 뭐 달라질 수 있긴 하니까 네. 늘 변형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물타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타기. 물타기. 초보자분들이 물타기 정말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타기를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 한 1억이었다. 1억에 뭐 내가 뭐 1000만 원치 살 거다. 1억일 때 300만 원 사고 아침에 점심에 9,900만 원 되니까 오 너무 싸다 해서 또 300만 원 사고 오 9,800 떨어지니까 또 300, 한 나머지 이번에 너무 싸다고 400만 원 몰빵하고 이렇게 하루에 1,000만 원 다 사고 분할 매수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분할 매수 맞습니까? 너무 안 됩니다. 일단 갭을 좀 넉넉하게 키워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물타기를 해야 되는 종목과 안 해야 되는 종목이 일단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걸 나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정답이네요. 네. 네. 일단 물타기를 해도 괜찮은지를 먼저 네. 봐야 그렇죠.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자주 비유하는데 뭐 오피스텔이나 막 지방 이렇게 막 인구 소멸되는 도시에 물타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잘못 선정하면. 네, 그럼 아무도 물타기 해도 구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이제 일단 자산을 먼저 구분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물타기 전략을 좀 넉넉하게 최소 5% 이상, 10% 이상,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볼 줄 안다면은 정확하게 퍼센트보다는 매물대마다 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매물대. 매물대는 네, 저희 그 하루 차트 공부 재생 목록 보시면 매물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거래량까지 보면 더 좋고요. 거래량까지. 거래량 어떤 걸 보면 되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매물대 터져야 신뢰도인가요? 아, 거래량이, 그러니까 매물대 닿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떨어지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한 자리 뭐 그런 매물대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매물대라는 거는 그 가격을 많이 터치했다는 거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 네. 매물대가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많이 터치했냐, 또는 그 기간에 많이 머물렀냐. 이 두 개를 가지고 매물대를 만드는 건데, 네. 일단 그 매물대에 도달을 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두터울수록 좋습니다. 기간이 많이 있을수록. 네. 그건 공부편에 좀 자세히 있습니다. 그 매물대에 닿을 때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야 되고, 왜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야 좋냐면은 매물대를 쌓지 않고 떨어져야 반등 룸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 구간마다 분할 매수해서 물타기 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데니월드님은 물타기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물타기는 거의 하지 않긴 하는데, 오.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종목 선정. 종목을 잘못 선정했는데 물타기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종목이 괜찮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타기 저는 잘 안 하는데, 많이 떨어졌을 때 저는 가끔 하긴 하거든요. 내가 평단을 떠나가지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때 저는 좀 매수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타기를. 그러면 분할 매수 하시나요? 아니면 한 방에 매수 하시나요? 뭐 어떻게 저는 보통 매수하세요? 한 방에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아, 상남자시라서. 아니 그건 아니고 좀 저점일 때 거의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좀 넣고,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 그때 좀 더 넣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물타기는 이렇게 내려올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려오는 타이밍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저는 주로 이제 다 내려오고 반등 전이나 그럴 때 이제 시그널 보죠. RSI도 가끔 보거든요. RSI 보고 밑에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밑에서. 네네. 예. 그러니까 확인 매매 하시는구나. 예, 반등하고 과매도 나서. 네. 예,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 일찍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들어가든지.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좀 일찍 들어가든지 아니면 과매도 하고 그 반전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편인데, 저는 저 같으면 만약에 좀 더 떨어져서 지금 RSI도 지금 아직 확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밑에 보면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져서 보면 RSI에서 저기 밑에 선보다 더 빠져서 과매도 구간 확실히 들어가고. 예, 확실히 들어와서 좀 지나서 반등하고 나서 사거나 아니면 반등 전 기미가 보일 때 그때가 괜찮은 매수 구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 가서 컨펌 나면 확인하고 그때쯤 매수 적기다. 한 방에 산다. 네, 멋있습니다. 한 방에. RSI가 가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비트코인.
네. 근데 RSI가 엄청 떨어졌네요. 네, 맞아요. 2주 연속으로 일본 반등 기준이죠. 별로 안 주고. 주봉, 네. 일본이나요? 일봉. 근데 일본 기준으로 RSI 여기까지면 진짜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많이 내려온 거죠. 일본 거의 기준으로. 안 내려오는데. 맞아요. 작년 초쯤까지 온 것 같은데요. RSI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5만 일본이라서 6천까지 그런 것 같아요. 빠졌었잖아요. 저번에 네.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때보다 지금이 RSI 더 많이 빠졌거든요. 주봉 기준은 하면 그래도 좀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봉이라서 저 정도 네, 빠진 것 같고. 주봉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그거 끝난 거죠. 네, 네. 주봉 기준은 아직 2022년 외에는 그때 네, 한참 위에 베이직이 있으니까 아직 아니죠. 네. 아직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 시그널이긴 하거든요. 네. 음. 주봉으로 음. RSI가 이게 바닥권일 때는 저는 이때는 진짜 사도 되지 않나 싶긴 그것도 하거든요. 무조건 사야죠. 주봉 네, RSI 요때- 밑에는 네, 루나 사태 그죠? 났을 때인데 네, 물론 FTX 한 번 더 남긴 맞아요. 했지만 요때 사도 네, 충분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때 진짜 좋은 시그널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RSI가 밑에 있다 비트코인이 그거는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그렇다고 다 쓰진 말더라도 아무튼 계속 사면 됩니다. 그 일정 있으면. 오늘 그러니까 손절과 물타기인데 저는 이 두 개가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물타기 하는 자리냐 손절하는 자리냐를 판단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비슷하잖아요. 뭐 요럴 때지 뭐. 그렇죠. 계속 네, 빠지고 맞습니다. 있을 때. 네, 지금 딱 요럴 때. 밑타기. 네, 네. 근데 일단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저점 깨면은 그거는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알트는 좀 다릅니다. 네. 그 두 개를 좀 일단 음. 자산을 구분해 놓고 알트코인은 알트는 저는 물타기는 추천하지 않아요. 비트 기준으로 물타기는 괜찮은 것 같고. 예. 네. 저도 잘 퍼주죠. 최대 2더 정도까지. 네. 2더 물타기는 까지는 2더까지만 하고 솔라나도 물타기 뭐 저는 좀 추천하고 리스크가 싶진 있어요. 않습니다. 네, 저도 네. 추천하고 싶진 쉽지 않습니다. 않은 것 같아요. 예, 솔라나가 이게 되게 좋은 코인인 건 맞는데 늘 리스크가 있는 코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비트가 이 정도로 빠지면 솔라는 더 많이 빠지거든요. 네, 좀 리스크가 과하게 커져서. 반응하는 네, 편이라. 네. 그러면 그 솔라나보다 더 밑에 급은 더 많이 빠지고 네. 그걸 감당을 못하죠. 물타기 하다가 계속 스트레스만 받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이번 알트 하락할 때 큰 피해를 안 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자발트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맞아요. 물타기 안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올라가면 투자금 회수는 하거든요. 올라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어가면 그렇죠, 200만 원 그렇죠. 있다. 네, 100만 원 네. 꺼내는 건 하는데 네. 그게 50만 원 돼 있다고 50만 원 물타기는 안 하거든요. 그럼 어렵죠. 네. 그냥 굳이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물타기 했으면 제 손해가 되게 컸을 것 같은데 엄청 컸죠. 너무 다행입니다. 월드코인 같은 거 뭐 한 70% 빠졌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사면 되나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뭐 과매도 면에 많이 빠졌네. 들어오긴 했습니다. 오, 엄청 빠졌다. 매물대 자리 왔더라고요. 오, 괜찮네요. 네, 전 안 살라. 근데 이거 유통량이 너무 2%밖에 안 돼. 앞으로 50배가 더 풀려야 된대요. 너무 사악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하죠. 알트 물타기. 저 때도 고점에서 거래량 많이 터졌었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어렵네. 알트코인 투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종류도 너무 많고, 음. 네, 또 변수도 너무 많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 3월 달에는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었는데 맞아요. 네. 지금까지 스코어로 봤을 때 알트 위주로 투자하신 분은 아마 돈 버신 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죠. 알트 투자 위주로 했는데 올해 이렇게 토탈로에서 플러스다. 그러면은 상위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 다들 마이너스니까. 다들 엄청 마이너스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크게 시켜줬기 때문에 상승장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래 3월 달에는 잘해야 2억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기간 조정이 하도 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올라가도 좀 덜 어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2억에서 3억, 2억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으로 봤을 때. 그냥 오히려 장점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RSI 한번 푹 시켜주면은 또 더 많이 길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번 장이 진짜 정말 대단한 게 보면은 우리가 계단식 하락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네. 22년에 계단식 하락이 이렇게 막 나타났어. 진짜 지금 맞아요. 봐도 너무 무서운데 네. 반등 한 번 없이 쭉 빠지고 쭉 빠지고 막 진짜 무서웠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계단식 상승 느낌이 나요. 올라가면은 여기 올라가면 여기 또 올라가면은 내 이 밑으로 또 안 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계단식 상승이 사실 가장 단단한 상승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ETF가 출시되고 나서 우리가 바라는 상승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계단식으로 그냥 큰 하락 없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했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나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금처럼 이게 좀 맞아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바라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되게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기간 조정도 꽤 컸고 물론 지금 뭐 계속 빠지고 있는 아주 힘든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항상 늘 이럴 때 투자한 사람들이 지나가 보면 돈을 벌긴 했어요. 맞아요. 이때 손절하신 분들은 다시 뭐 더 빠지는 거 보통 기다리거든요. 저도 좀 그랬었고 저는 이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작년 한 9월쯤 요쯤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한 24,000, 5,000에서 3만을 넘겼어요. 강한국 작가님이 아마 이때쯤 들어갔다고 이제 방송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다 횡보하다가 이렇게 한번 빠졌잖아요. 이때 사실 지금 봤을 땐 역사상 저점이었잖아요. 이때가 이때 이후로 가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때는 진짜 더 빠질 것 같아갖고 다들 못 샀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가격으로 봐도 요 정도면 3천만 원 정도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뭐 이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3분의 1 가격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고 나니까 9천에서 보니까 3천이라서 싸다 하고 느끼는 거지 이때 당시에는 되게 비싼 가격이었거든 사실. 맞아요. 뭐 그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락했을 때 물론 더 빠질까봐 못 사는 게 우리 투자자들 마음이긴 하지만 물론 더 빠질 것 같은 느낌 나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하지만 요럴 때 산 게 가장 좋은 때였다. RSI도 아까 뭐 우리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완전 과매도죠. 완전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시점이었고 지금 보니까 뭐 되게 좋아 보이는 거지 이때는 사실 되게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때 좀 많이 샀거든요. 그냥 자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요쯤에 산 것 같아.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락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 제가 제일 생각하기에 제일 속상한 게 돈도 있고 비트코인이 좋다고도 생각했는데 타이밍을 재다가 못 샀는데 올라가 이게 제일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는 게 맞다. 예를 들어 지금 3천만 원인데 2,500 된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 3천하고 2,500은 한 마이너스 20%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9천만 원인데 3천만 원도 좋았고 2,500만 원도 좋았잖아요.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 고점이 뭐 한 2억 3억 된다면 지금 8,700? 또 떨어졌네요. 지금 8,700만 원인데 요 정도 금액은 상당히 좋은 가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여기 보면은 요 상승했던 차트 저기 장대양봉 구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거든요. 네, 여기. 그 구간. 저거를 놓치면은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매수를 절대 못 하거든요. 저 위로 가면. 진짜 작년 말에 무서웠던 게 이때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와, 그 뒤로는 못 사요. 네, 이게 상승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또 이렇게 올렸다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났던 것 같아요. 이때. 맞아요. 이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이는데 이게 이때 샀으니까 이런 기쁨을 누린 거거든요. 물론 빠질 수 있죠. 속상하죠. 마이너스 20% 맞으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상승장에서 요 정도는 좀 감당하고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저런 출렁임이 있었으니까요.